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이 1.2% 증가하면서 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이 크게 늘어난 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소마편마 역시도 1.7% 증가하면서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 지수는 113.7로 전월 대비 1.2% 늘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쇼폼 공습으로 K 콘텐츠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 콘텐츠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NS 성격의 짧은 동영상에 이어서 스토리를 갖춘 드라마로까지 쇼폼 영역이 확장되면서 자칫 중국의 콘텐츠 시장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8만 7천 원에서 7만 7천 원으로 내렸습니다. 이날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11조 2천억 원으로 23.3% 하향 조정했습니다. 3분기 D램과 낸드 플래시의 평균 판매 단가 인상폭은 스마트폰 시장의 부침에 따라서 당초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10%, 7%에 그칠 것이다라고 하면서 출하량 증가율도 중국으로의 출하 부진으로 기존 전망치를 다소 하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카드론 연체율이 3%를 넘어섰습니다. 카드 사태 기간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저 신용자와 저수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카드비 상환 부담이 한계에 달한 게 아니냐는 경고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연휴를 하루 앞둔 우리 시장. 당연히 주가의 탄력이 높을 것이다라고 기대하진 않았지만요. 막상 우리 주식시장을 보고 있자면 여전히 아쉽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장에 매크로적인 변수가 남아있기도 하고요. 또 시장이 갈피를 잡고 있지 않은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돌아온 것 같았던 외국인들 역시도 다시 한번 시장을 이탈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우리가 보다 정확한 시장의 전략들을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관한 힌트들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 하락폭들이 상당히 큽니다. 코스피 지수도 1.13%, 코스닥 지수는 1.04%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역시나 장 중반 들어서 그 상승 탄력들이 보다 감소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 역시도 시장에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1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중 흐름 역시나 비슷합니다. 물론 장 중반 들어서 어느 정도 탄력을 가져가는 듯 싶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 동력도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계속되는 전략들 저희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또 반도체 관련주들의 매수세도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다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6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략들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922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51억 원, 516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반도체 업종을 보자면은 호재에는 약하게 반응하고 악재에는 굉장히 긴밀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에 관한 중국의 제재가 걸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여왔는데 그 영향이었을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3.12%, 3.65%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상승하고 있지만은 셀 3사에 관해서도 엇갈린 흐름들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관련주에 관한 확신도 지금은 가져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기간에서는 1.21%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또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시장에선 약세 흐름 가져간다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사들이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센트리온만 살짝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와차와 KB금융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들 최근에 주가 탄력 좋았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1.79%의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다만 포스코홀딩스가 그래도 약보합 상승하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는 좀 지켜주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군들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관한 탄력은 장 초반에 좋았었는데요. 지금 현재에 들어서는 또 한번 일제히 하락하면서 지수의 하방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시총 1위 자리는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2.26% 하락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오늘 0.45%의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도 하락폭이 더욱더 깊어갑니다. 9% 넘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6위부터 10위 종목은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가캠바이오가 2.56% 상승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매수세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0.37%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오늘 시장에도 쉬어갑니다. 4% 넘는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시장에 관한 면밀한 분석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 해답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전략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연휴를 하루 앞둔 우리 시장, 월요일 시장의 탄력도 감소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 보이는데요. 매크로적인 변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풀어주실 알파경제의 김종윤 이사님 모셔봤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이사님의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 한마디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사님? 네, 일단 뭐 중국 증시의 급등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중국 증시의 움직임엔 연동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본 증시는 급락하고 중국 증시는 급등하고 있는데 급등하는 중국 증시에 대한 연동은 줄고 반대로 일본 증시에 대한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엔화의 움직임, 이와 연관되어 있는 정치적인 움직임과 더불어서 월말까지 우리 시장의 상대적인 메리트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데요. 저는 일단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엔화, 중동 이슈, 그다음에 미대선 이 세 가지가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탄력을 계속 둔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화에 관해서도 지난번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의도들 때문에 또 일단은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추가적인 인상의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짚어주셨는데, 자, 얼마 전에 이시바 시게로 총재가 당선이 되면서 사실 일본 증시도 좋지 않잖아요, 지금. 네, 일본 증시의 지금 흐름 살펴보면요, 그 25일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일본 증시가 저점을 찍고 나서 9월 20일부터 갭으로 계속 반등하는 양상이었거든요. 장중 탄력은 없었지만 계속 시가의 갭으로 반등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움직였고 실제로 이 금요일 날 급등했던 것은
지금 결선 투표에 들어갔을 때 다카이치가 이길 가능성을 높게 베팅하면서 그랬었죠. 그러면서 맞아요. 증시와 환율이 모두 급등하는 양상,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베노믹스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당선된 시게루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방위 쪽은 뭐 지켜봐야 될 이슈니까 그건 좀 밀어놓더라도 경제 쪽만 살펴보면은 일단 시장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슈들을 다 가지고 있죠. 맞아요. 일단 뭐 기업들의 세금을 올리겠다라는 것도 과거부터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도 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결국 돈을 뿌릴 만큼 뿌려서 움직이지 않는 물가를 자극해서 일본을 다시 뭐 정상국가로 만들겠다. 이 정상국가 안에 뭐 여러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20년 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디플레 국가 일본을 정상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죠. 이 돈을 쏟아부은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증시로도 쏟아붓고 그다음에 해외 자산도 엄청나게 사고 국내 자산도 사는 ETF를 통해서 국내 자산도 엄청나게 사는 채권과 주식을 사는 그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 드라이브 자체가 그 당시에는 당장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뒤로 갈수록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일본의 정책과 결부되어서 일본 증시, 일본 경제도 어느 정도는 조금 활력을 찾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BOJ는 전 세계 어느 중앙은행보다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맞아요. 중앙은행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독립되어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조직인데요. 그러면 이분이 과연 강한 정책을 뭐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월말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10월 27일 날 중요한 선거를 예정하고 있죠. 지금 내각 분포를 보면 기존에 아주 우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베 쪽은 전부 제외하고 나머지 정파들은 모두 관료안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봐서 그러면 기존에 우익이라든지 아주 극우 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은 배제한 채 자민당 내에서 비교적 포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왼쪽, 그다음에 중간 쪽에 있는 분들을 모두 결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이 시도가 성공해서 10월 27일 날 중요한 선거에 당선이 된 좀 더 지금 기시다 때보다 지지율이 높아진다면 그러면 자신이 하고 싶은 정책을 드라이브로 강하게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30일 날이 BOJ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27일 날 예를 들어서 중요한 선거를 대거 이긴다라고 하면 좀 더 30일 날은 엔화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긴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전체적인 정치 색깔이 국방 쪽에서는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 있지만 경제 정책에서는 굉장히 왼쪽으로 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결국 정책의 우위를 가져가려면 10월 27일 날 있을 조기 선거, 중요한 선거에서 과연 기시다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느냐, 여기에 핵심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정부와는 좀 분리를 시켜 놓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정부와 정치적인 성향이 개입이 되면은 그게 사실 좋을 게 없거든요. 연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BOJ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묻어나는 기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어떤 표심들까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을 하면서 지내오면서 왜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 사실 정치적인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께서 10월 27일 날 중요한 선거가 있다라고 했고 이에 따라서 BOJ의 통화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매크로적인 변수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만큼 같이 저희가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그날의 또 결과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엔크리 트레이드의 청산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만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중동발 이슈도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데 당연하겠지만은 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세요, 이사님? 네, 일단 이 중동 이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란이 결국 이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오느냐에 달려 있죠. 그렇죠. 지금은 이란의 대리기관들과 이스라엘의 분쟁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마스, 헤즈볼라, 그다음에 후티 반군까지 전부 이란이 지원하는 이란의 프락시 군대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군대들과 이스라엘의 분쟁에는 명분도 없고 그다음에 실리도 없어서 미군이
여기에 뭔가 뛰어들 가능성은 낮죠.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이란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는 이란이 뛰어들어야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이 시장 안에 미국을 끌어들여서 기존의 자국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한 번에 다 박살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낮은 지지율에도 네타냐후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거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하마스에게 국경이 뚫리면서 무려 1,000명가량의 사상자를 내고 사람들이 100여 명 이상 끌려간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거의 뭐 지옥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이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노력도 이스라엘에서 일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겪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선 이렇게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하마스는 거의 뭐 괴멸 상황으로 간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 후티 반군은 좀 비교적 먼 지역에 있고 바로 붙어 있는 헤즈볼라도 그렇게 만들고 싶은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게 이제 20% 정도의 지지율밖에 안 되는 네타냐후 정부가 살아있을 수 있는 마지막 이유죠. 그러니까 더더욱 더 헤즈볼라를 자극하고 이란을 자극하고 이란을 그 장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란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이란의 대외 조직들이 붕괴되고 이번에도 또 혁명수비대 장성이 죽고 이런 요소들이 반복됐을 때 과연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그 여론을 어디까지 감당해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참전하게 되면 이건 뭐 생각보다 굉장히 그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이라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안에서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되는 그 특이한 가격 그 지표는 저는 천연가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래요? 네. 이 천연가스가 뭐 급등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천연가스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인데 이미 벌써 라니냐 때문에 올겨울 춥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천연가스가 계절성을 타고 원래 연말에 랠리를 보이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말 랠리에 따른 전반적인 상승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이 지금 가스의 부족분을 어떻게 메꾸고 있냐면 러시아에서 오던 게 끊기면서 어떻게 메꾸고 있냐면 미국에서 일부 가져오고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다른 지역 쪽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끌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자리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이 카타르와 더불어서 생각보다 꽤 많은 그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란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유럽은 이 판에 끼어들어서 계속 이란을 다시 정상 국가로 되돌리고 규제를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선의 결과 여부에 따라서 트럼프가 되면 이게 무산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해리스가 될 경우 이걸 좀 더 진행시켜서 이란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마침 이란 대통령도 뭐 친미까지는 아니지만 뭐 중립 정도의 수준의 성향의 대통령이 됐으니까 하메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합의를 얻어내려고 했는데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건 날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천연가스의 공급이 둔화되는 구간에서 전반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천연가스 가격은 앞으로도 추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건 미국 가격이지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움직임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로는 뭐 천연가스의 추가적인 베팅 가능성 근데 선물보다는 아무래도 ETF 쪽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끌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이건 뭐 투자 관점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란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지금 올라가고 있는 리스크가 더 극적으로 반영되느냐, 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느냐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는이라고 질문하신다면 유가는 지금 글로벌 경기와 수급, 공급 증가에 대한 영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오히려 민감도가 높은 건 천연가스 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걱정하는 게 이제 전쟁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원자력 가격 상승에 관한 겁니다. 원자재 가격에 관해서 지금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만큼 이사님께서 투자 팁을 주셨던 게 이제 천연가스 관련한 ETF에 조금 주목을 해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야기를 흘러가서 이미 대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 이란과의 어느 정도 관계 회복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도 미 대선도 우리 국내 증시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하나 조금 체크를 해볼까요, 이사님? 네, 일단 미 증시 자체도 대선 전에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다라는 걸 먼저 확인을 맞아요.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변동성 지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볼 때 뭐 크게는 세 가지, 작게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를 보는데 일단 스큐라고 하는 변동성 지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미 올라왔고요. 근데 이게 뭐 보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영향력이 적어서 일단 스큐는 빼고 그러면 빅스와 무브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지표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먼저 빅스는 S&P 대형주의 옵션 가격을 기반으로 한 변동성 지표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여주시면 이 빅스 지표가 선거, DDA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시면 선거 전 한 달 때 변동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되냐 안 되냐 혹은 뭐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의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 또 국제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일부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정책이 움직이다 보니까 정부가 바뀔 수 있는 구간에서는 사람들도 투자를 멈춘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어떤 투자 호흡에 그 약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또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은 금리를 내린다 쪽으로 다 가 있지만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모브라고 하는 이 채권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한 달을 기점으로 대부분 변동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이 중간값입니다. 역대 최대값이 아니고 중간값이에요. 평균값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값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러한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건 거의 분명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미증시도 10월 달에 과연 탄력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최근에 왜 이렇게 약간 답답한 모습을 보일까? 갑자기 금리가 내려가는데 왜 중소형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국내 증시와의 연동성을 봐야 되는데 봐야죠. 네, 그 부분은 이제 마지막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이 그림이 표시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90년대 이후로 미국의 설비 투자의 전반적인 방향은 3, 4분기, 4, 4분기에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방향인데 그 왼쪽에 표시되는 그림에서 급하게 내려가고 있는 게 뭡니까? 대선 전에는 설비 투자. 사람들이 설비 투자를 하지 않더라. 네. 왜냐하면 정책에 따라서 판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 대선의 결과를 보고 다시 투자를 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이면서 설비 투자가 감소한다는 거죠. 자, 왼쪽은 ISM 지수인데요. 제가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가 미국 수출을 많이 늘려서 그나마 기업 실적이 좋아졌는데 미국의 구매자들, 미국의 기업의 구매자들의 심리인 ISM 지수가 최근에 탄력을 잃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신규 주문과 재고를 비교해 봤을 때 지표도 악화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 이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선거 이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뭐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무슨 규제를 한다, 어디에 무슨 규제를 한다, 누구랑 뭐 협력을 한다는 그렇죠.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선 전이라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대선이 끝나고 나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그 정책을 180도 뒤집어 엎느냐 아니면 그대로 계승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뭐 개별 종목군들은 움직일 수 있어도 전체 정책의 방향이나 지수의 방향은 생각보다 의사결정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 종합해 보면 뭐 전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일본의 엔화의 결정도 지금 가장 부담스러운 건 이게 당장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10월 27일까지 질질 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대선도 어차피 한 달 이상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변동성 구간을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0월 달도 별 볼 일 없는 장세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더 호흡을 고르는 시도가 저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이 많을 우리 시장에 관한 면밀한 분석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또 특징주에 관한 이야기들, 특징 섹터에 관한 이야기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추진됐었던 밸류업 프로그램. 부정의 목소리가 조금 더 많이 들려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자발적 상장 폐지 이야기인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자발적 상장 폐지에 나선 기업이 7곳이라고 합니다. 그 7곳 중 5곳 하단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신성통상과 라겔락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커넥트웨이브 그리고 TLI 이렇게 3종목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실제로 22년에는 3곳이었고요. 2023년에는 4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치를 올 상반기에만 채워버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특징적인 것은 있었습니다. 사모펀드가 인수를 한 다음에 자발적 상장 폐지가 추진되고 있구나라는 것이 바로 그 특징이었는데요. 사실 사모펀드 쪽 입장에서는 소액주주들의 간섭 없이 투자금을 좀 빠르게 잘 회수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공시 의무도 덜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 중에 있죠. 이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배당금을 늘린다든지 자사주를 소각한다든지 매입한다든지 이런 정책에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공시 의무 심화도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의 단점으로 꼽히는데 이런 심화된다는 단점까지도 우리는 조금 해소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쪽은 바로 신세계 건설 이야기인데요. 오늘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이마트가 신세계 건설 공개 매수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벌써 들어갔습니다. 주당 18,300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전 거래일 종가 대비해서 14%가량의 피를 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도 상장 폐지를 위해서 공개 매수에 나선 바가 있었는데 지분을 딱 83%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로 돌아가게 됐죠. 참고로 95% 이상 지분을 확보했어야 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공개 매수에 실패한 이유, 사실 공개 매수가가 낮아서 매력이 덜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 하나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다음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운주들이 떠들썩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발에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항만 노조 2만 5천 명이 47년만, 그러니까 거의 반세기 만에 대규모 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파업이 만약에 시작이 되면 미국 전체 항만 물동량의 41%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금액으로 따졌을 땐 더 대단합니다. 하루에 5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6조 5,500억 원의 비용이 매일매일 발생을 하거든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만 파업을 하게 되더라도 이것을 다 정상화시키는데 4일에서 6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파업이 만약에 2주 정도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 정상화할 수 있는 것은 그르게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파업을 하냐? 임금 인상 때문이겠죠. 노조 측에서는 앞으로 6년간 77% 정도 임금 인상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해운연합 쪽에서는 안 돼, 우리 32%만 인상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둘의 싸움 사실 막아줄 수 있는 곳은 미국 정부, 우리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든 정부 쪽에서는 우리 개입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5일에 총선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 파업을 제재를 한다라는 것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영향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도 함께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을 또 암살하게 됐습니다. 7월 말이었죠. 그때 하마스 수장 하니엘을 암살했었는데 딱 2달 만에 헤즈볼라 수장까지 암살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동 리스크 조금 더 고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돌고 있고요. 당연히 해운 관련 종목들, 방산 관련 종목들 떠들썩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테마 탑3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단의 이름을
걸음을 올리고 있는 쪽 역시나 방산인데요. 앞서 살펴봤던 그 이슈로 인해서 오늘 에이스테크가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코와 대성 하이텍과 같은 종목들 두 자릿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대표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이버 이야기입니다. 주가 흐름 살펴봤더니 올해 들어서 벌써 24%나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4천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소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장 초반에 3%대까지 급등세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승분 일부를 토해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하락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엔비디아가 주말 사이에 2%대 내림세를 보여줬었죠.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칩 사용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삼성전자 역시도 3분기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과 더불어서 목표 주가도 87,000원에서 77,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반도체 투톱에게는 악재로 작용 그대로 됐고요. 실제로 2%대 넘게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국내 테마 탑3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낙폭을 좀 확대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요. 아무래도 이제 거래대금 측면에서도 좋은 흐름들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자세히 또 시장에 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과 함께 또 국내 테마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자, 오늘 또 관심을 갖고 계신 섹터 중에서 2차 전지가 있으셔서 꼭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탄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관심 섹터로 가지고 오신 또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네, 일단 링더스타일 CATL이 지금 화재가 났다는 소식이 맞아요. 전해지면서 들려왔죠. 네. 국내 관련주들에게 일부 반응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여전히 성장, 그 다음에 유럽은 위축, 미국은 추가적인 성장인데 좀 완만한 성장. 국내와 일본만 유일하게 하락세,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물론 하이브리드가 늘면서 어느 정도 커버해주는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의 탄력 둔화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배터리 쪽이 완성차에 대한 판매가 둔화되면서 결국은 재고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가장 큰 공급자라고 할 수 있는 CATL은 아시는 것처럼 LFP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 질이 좀 낮은 NCM도 공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ATL의 화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충격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전반적으로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LNF 한 3종목 정도가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 그래도 시장이 지금 1%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최소한 강보권 이상에서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이 화재로 인한 정확한 소식이 조금 알려지면 어느 정도의 물량이 추가적으로 둔화될 수 있고 그러면 재고 조정으로 실적에 조금 더 빠지거나 실적의 이 하락이 연장될 거라고 봤던 그런 요인들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업종들은 최근에 악재가 둔화되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었거든요. 호재가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악재가 둔화되길 바라고 있었는데 두 가지 재료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테슬라의 그 판매량 발표를 인도량? 앞두고 네, 있는 있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인도량 자체가 만약에 늘어났다면 이 부분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CATL 뉴스까지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CATL이 전 세계 1위 업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투자 심리의 개선에는 일부 기여하고 있다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CATL에 관한 영향력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끼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 관심 섹터로 주셨잖아요, 이사님. 물론 이제 오늘 이런 화제 이슈들도 영향을 주겠지만은 저는 최근에 이제 유럽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도 같이 나눠보고 싶거든요. 유럽 시장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쪽 내용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님? 뭐 유럽 시장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지금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독일을 중심으로 빠르게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이 지금 전 세계 3대 시장, 중국, 미국, 유럽 3대 시장 중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모멘텀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경기가 쉽게 살아나지 않는 이상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요. 오히려 폭스바겐이 공장을 지금 하나 멈춘다고 하니까 폭스바겐에 다시 지원금을 주는 방향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멈췄는데 폭스바겐만 만약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가 살아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오히려 7월, 8월까지의 판매를 보면 하이브리드 판매가 급증하면서 도요타 판매가 크게 올라왔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가 1.6 스마트 스트림 하이브리드 엔진을 하나만 갖고 있는데 이 엔진만으로는 전차종 커버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요인에서 하반기에 실제로 2.5 하이브리드를 우리도 대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좀 뭐 늦어진다 얘기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제로 지금 유럽 시장의 개선 가능성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특히 주력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영국이 모두 헤매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럽은 단기간 좀 살아나기는 어렵다. 다만 기대할 수 있는 건 유럽도 빠르게 금리를 좀 인하하면서 일정 부분 살아날 개연성 정도를 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유럽 시장에 관한 희망론들도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사님 보실 때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침체가 살아날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럽의 그 주요 자동차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나요? 네. 유럽의 뭐 폭스바겐이나 르노나 그나마 좀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는 업체들의 최근의 주가 동향을 보시면 뭐 아무래도 뭐 글로벌적으로 만드는 뭐 테슬라 정도가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을 뿐 전 세계 자동차 중에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별로 없는 데다가 유럽향 종목군들은 오히려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뭐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 시장이 살아난다는 신호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스텔란티스나 르노나 적어도 폭스바겐처럼 유럽 시장에 주력하고 있는 업체들의 빠른 주가 반등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요. 지금은 자동차 반도체도 급락. 그다음에 자동차 완성차도 급락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부품 업체들도 전체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워낙 안 좋으니까 뭐 그동안 나빴던 게 좀 개선되는 정도, 좋아져 봐야 그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또 얼마 전 봤던 리포트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유럽 시장을 전망을 했던 그런 리포트들이 있길래 한번 이사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옳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공 관련주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신데 이게 원자재 가격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사님? 뭐 항공주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맞아요. 적이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지금 뭐 모든 여건들이 다 좋아지고 좋다.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환율, 원화 강세가 나쁠 게 없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부채를 갖고 있는데 원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달러 부채 자체의 크기가 이미 환율로 줄어들고요. 네. 이자율이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리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유가 비용과 그다음에 리스 비용 두 가지가 모두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가는 7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최근 뭐 경기 동향 때문에 뭐 전쟁 이슈가 좀 격화된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누가 막지 않는 이상 뭐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실적 측면에서 여객도 늘죠. 화물도 견조하죠. 그래서 화물을 많이 했던 2021년, 2022년에 높은 마진율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지만 그런데 여객과 화물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주변 여건이 모두 개선되면서 3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을 거고요. 4분기에도 실적이 크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다만 지금 대한항공, 대표주인 대한항공을 누르고 있는 가장 큰 악재는 거의 결말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을 때 구조조정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재무제표상으로만 봤을 때는 2000%가 넘는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물론 인수하면서 증자하고 추가적으로 주금 납입하면 이게 뭐 500%, 600%로 줄어든다라고는 하는데 우리 지금 기준이 200%거든요. 그러니까 그 5, 600%도 높은 거고요. 또 하나 FSC를 하나로 통합해서 노선 같은 거 조절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대한항공의 환진카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좀 자금 여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실적을 계속 들쑥날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베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과 관련된 이 합병 이슈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좀 마무리돼야 되는데 일단 미국 이슈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미국 이슈가 마무리된 이후에 산업은행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어느 정도의 가격에 실제로 주금 납입과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변동성 요인들이 끝나는 시점이 아마도 대한항공의 반등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LCC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금 관심을 둘 수가 없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객의 회복만으로는 드라마틱한 실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도 실적이 개선될 요인은 딱 한 가지. 지금 금융비용이 감소할 가능성. 전체적으로 원화 강세와 그다음에 리스를 둘러싼 이율이 조금 내려가면서 일정 부분 영업이익은 좀 개선될 가능성 정도가 남아있다로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여전히 대한항공에 좀 집중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호흡을 아주 짧게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에 관한 여전한 불확실성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긴 호흡으로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나눌 이야기는 많지만 네이버 이야기는 꼭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시장에서 자사주 소각 이슈 때문에 상승이 나와줬는데 지금 또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면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참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이버에 관해서는 이사님 어떤 진단들 좀 우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워낙 장기간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반등하려면 지금 정도의 에너지로는 좀 안 돼 부족합니다. 보여요. 네. 네, 최근에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에너지로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한 에너지의 분출이 필요해서 지금 뭐 자사주 소각 정도만으로는 조금 안 되고요. 좀 더 강한, 그러니까 실적이 나빴던 적은 없잖아요. 실적은 항상 예상치보다 높거나 예상치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번 3분기나 4분기에도 실적이 나빠질 개연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는데 결국 네이버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핵심 이슈는 너 뭘로 성장할 건데에 대한 맞아요. 질문에 답을 못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클로바 X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클라우드도 춘천에 그다음에 세종에 추가적으로 만들면서 뭔가 의욕적으로 추진은 했지만 라인은 뭐 잘하면 뺏길 것 같은 위험이 있고 그래서 해외 성장이 만약에 일본에 뺏긴다면 이게 꺾이는 게 아닌가. 그러면 네이버가 과연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은 뭐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네이버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의 PER이 내년도의 실적을 끌어오면 지금 한 13배, 14배까지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유는 결국은 성장 요인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성장 요인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조그만 근거가 만들어진 건 사우디의 진심이었던 네이버가 드디어 사우디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죠. 일단 그 중동 사무소를 사우디에 열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가 최근에 미국과 관계가 묘해지면서 소버린 AI를 미국 걸로 채택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의 클로버 X를 채택할 가능성. 그다음에 지금 사우디에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첨단 시설들에 네이버가 갖고 있는 1784라고 하는 로봇을 굴리는 시스템 자체를 넣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한번 점프업했던 것은 한 게임, 그다음에 뭐 네이버에서 벗어나서 커머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출하면서 검색 광고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고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라인을 통한 대만, 태국, 일본의 진출이 결국은 사용자 수를 우리나라 5천만에서 한 2억, 3억으로 추가로. 늘림으로써 네. 결국은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사우디 쪽에 확실한 어떤 루트를 만들어서 이쪽에 B2G 이런 쪽을 추가적으로 넓힐 수 있는 영역을 마련한다면 그러면 다시 네이버의 성장 여력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성공이 100% 된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사우디의 진심으로 지금 이해진 회장뿐만 아니라 뭐 경영진이 꽤 사우디에 자주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심을 다하고 있는 네이버가 만약에 사우디 쪽에서 일정 부분 확실한 결과물을 낸다면 라인이 일본에 진출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일정 부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의 뉴스를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사업 성장성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시장이 좋아하는 거는 미래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 무엇을 할 건데에 관한 의문점들 항상 남고 있는 기업이죠. 관련해서 계속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저희가 이제 오늘 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관심 섹터와 관심 종목들까지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주는 조정받는데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꽤 강한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중에서 이제 HL 만도가 눈에 띄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가 잠깐 오르는 듯하다가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HL 만도의 핵심 포인트는 다른 거 아닙니다. 실적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 너무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계속 부여받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에이다스의 주요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다는 게 이 종목의 다른 부품주 뭐 PR 3배, 4배에서 움직이는데 혼자 막 15배 이렇게 움직였던 가장 핵심 근거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작년, 재작년에 실적이 나빴던 대표적인 이유는 뭐 마진율의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캐펙스의 증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위한 그다음에 시설 투자를 늘리면서 이게 결국은 감가상각비로 잡히며 실적이 악화된 거거든요. 근데 그 캐펙스가 올해부터 대거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올라가는데 지금 뭐 테슬라에도 납품하죠. 중국의 로컬 업체에게도 납품하죠.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자동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건 중국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중국의 주요 업체들과도 에이다스 일부 부품을 납품을 할 뿐만 아니라 만도가 또 뭘 만듭니까? 브레이크, 그다음에 조향, 이 핸들 관련된 부품들을 만들거든요. 거기다가 서스펜션을 포함한 현가 장치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 어떤 차에도 다 쓸 수 있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뭐 내연기관차 다 쓸 수 있는 그런 부품을 지금 미국의 GM과 중국의 로컬 업체와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거의 유일한 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적어도 올해부터도 실적은 개선되지만 내년에 더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을 염두에 둔다면 저는 뭐 만도는 현재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인 공략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국 소비 회복에 관한 기대감들이 HL 만도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네요. 충분히. 네, 일정 부분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기아 비중이 한 40% 정도로 줄었고요. 과거 이제 절대적이었다가 현대기아 비중을 점점 빼면서 지금 한 40% 한 중반으로 낮아졌고요. 지금 중국 비중이 한 20% 내외인데 뭐 중국 로컬에만 가는 건 아니고 중국에 있는 현대기아, 뭐 중국에 있는 GM, 뭐 이런 쪽으로도 부품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도 이번에 중국의 정책의 핵심이 결국은 망해가고 있는 소비를 좀 살려내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구안신 정책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자동차는 생산해낸 부분의 20%는 무조건 해외로 밀어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 부품을 쓰는 것보다 수출용 제품들에 대해선 좀 더 검증받은 부품들을 써야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중국 비중의 개선도 일부 나타날 수 있다면 만도의 실적 개선에는 일정 부분 저는 뭐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22%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이사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